시장이 맷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금 공룡처럼 슈퍼파워가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풀리는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워낙 돈이 많아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규제를 위한 규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안정이에요. 규제는 문신과도 같다. 문신이 잘 안 지워집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예 이쪽은 할 때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문신 그러니까 같은 거면. 진짜 조심해. 문신 그거 잘 하셔야 돼. 네. 그럼 자꾸 하면은 박원갑 위원님하고 이야기 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내년에 이제 좀 상승 전망이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막자고 사실 정부도 정책을 막 발표하고 지금 또 뭐 공급 대책 좀 준비하고 있고 뭐 세금 대책도 지금 나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는 정책을 열심히 발표를 해도 이 집값이 안 잡히고 뭐 더 올라가고 막 폭등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시장이 점점 꼬여가는 이유, 이걸 뭐로 보십니까? 시장이 맷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지금 공룡처럼 슈퍼파워가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래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뭐 한국은행에서 M2 가지고 광의통화 가지고 뭐 그게 진짜냐? 네. ETF가 들어가서 뭐 너무 과다 계상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요사이 ETF를 많이 하긴 하죠. 그래도 그때 장기 시계로 보면은 어쨌든 그게 일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10월이 지금 벌써 뭐 8.7%까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올랐잖아요.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시장이 맷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워낙 돈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M2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4,500조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그때 831 대책 종부세 나왔을 때 네. 그때 그때 M2가 1,000조였다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 4.5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꾸 제가 힘이 세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죠. 돈이 많으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두 번째, 옛날에는 토지도 가고 상가도 가고 빌딩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로만 가요? 아파트로만 가니까 이게 문제라니고. 아파트도 한 채로만. 그렇죠. 똘똘한 한 채로만.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아파트 편식 사회라는 걸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편식 사회는 제가 지은 겁니다. 제가 똘똘한 채 을육신 그다음에 요거 이제 편식 사회까지. 아파트 편식 사회까지. 그럼 왜 이렇게 편식을 하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서산 당진, 뭐 목포 남학 신도시, 뭐 용인 이런데 땅 투기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제가 그때 중앙일보 기자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취재를 갔어요. 당진에 갔어, 당진. 네. 당진이 그때 군이었던 것 같아. 당진군에 가보니까 그때는 차 넘버가 그 어딘지 대충 알 수 있었죠. 서울 넘버. 네. 아니 그 군청 자리에 왜 그렇게 주차장에 그렇게 인천하고 그 경기 서울에서 온 차남바들이 많냐고요 이게. 네. 그 당연히 땅 살러 온 사람들이거든. 지금 누가 땅을 사요? 땅을 사죠. 그럼 뭐예요? 자금이 뭐 땅으로 분산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는 뭐였어? 잘 아시다시피 고마 빌딩도 사고 뭐. 조물주 위에 뭐 그거 있잖아. 건물주. 건물주였잖아. 지금 뭐 오히려 배당주라고 얘기한다며요. 네. 근데 그만큼 큰 손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빌딩 쪽으로 이제 많이 쏠렸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보세요. 이 MZ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잘 보면은 얘들은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자연을 그리워하지 않는 세대라고요. 근데 이 세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축으로 쑥 올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 편식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특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수경기 위축으로 저런 그 공실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임대료 받는 것도 나이 들면 다 귀찮잖아요. 이게 귀차니즘도 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나 사지 뭐 이런 경향들도 결국은 이게 대책이 나와도 집값이 이제 잘 안 빠지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저는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보면은 다 알아요. 지금은 시장이 워낙 똑똑해져 가지고 지금 당장 입주가 없다는 걸 다 압니다. 지금은 거의 SNS를 통해서 그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어떤 그런 능력, 지적 능력이라고 그러죠. 이게요. 아유,
그죠. IQ가 요새는 보면 제가 옛날에는 시장 IQ가 3만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아닌 것 같아. 3천만 같아. 3천만. 3천만. 너무 똑똑해졌다. 정보가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표준화된 정보들이 많이 풀리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군집행동, 무리짓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IQ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특히 불안하면은 이게 군중으로 가버리면 IQ 뚝 떨어지거든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때? 불안해요? 안 불안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평상시 때는 시장은 제가 보니까 약간 집단지성이 더 가까워요. IQ가 3천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잘 안 빠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정부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럼 막상 그러면은 정 대표님이 가서 그럼 해봐가 직접.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얘기 아니에요. 말이 그렇지. 그래서 저는 뭐 지금으로 보면은 좀 뭐 공급을 어쨌든 꾸준히 하는 거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마법의 정책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구 조금 모아가지고 총공세로 가야 돼.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생각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냥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쪽으로 이게 표현을 바꿔야 돼요. 최대한 덜 오르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이게 10% 오를 걸 한 5% 오르는 거로 정부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그리고 네.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지. 옛날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더 무서운데 어떻게 그거를 옛날 것처럼 자꾸 그걸 요구를 해요. 그건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게 폭등이나 뭐 이런 게 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좀 모니터링 같은 거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고비를 넘기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정부도 어쨌든 정부 항상 뭐 집값을 잡는다, 뭐 대책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또 이게 꺾이면 또 실망감이 되는데 그렇죠. 실망감은 또 표심이 영향을 주니까 정부도 이제 괜히 이제 공수표 날렸다가 이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막 더 무리하고 더 과격하게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좀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시장하고 정부는 일종의 신호를 주고받는 관계란 말이에요. 네. 일종의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신호등인데 이게 지금 패닉 바잉 같은 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로 이거는 빨간 신호등인데 이걸 파란 신호등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가서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호라는 것은 신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그대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은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거품입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 지금 거품이 안 살 거야라고 했는데 정부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신호가 그거 어떻게 보면 오작동 난구로 받아들인다면은 오히려 더 반발 심리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솔직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나무란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 잘한 거 있는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은 한 두 가지로 보면 돼. 첫 번째, 임기 초기부터 공급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어땠어요? 뭐 거의 뭐 정권 끝날 때쯤 뭐 이렇게 발표하니까 어때요? 좀 있으니까 뭐 집에 가.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아니 초기 때부터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에 대해서 어쨌든 더 좀 매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 공급이 모자란다고 그랬잖아. 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공급 충분하다고 그랬죠. 충분하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파워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시장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감하면서 어떤 교류하면서 완전히 나몰라식이 아니라 항상 저는 시장 친화적 정책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 그게 아마 시장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결국에는 시장의 친화적인 것들 그리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용인하되 상승폭을 줄이겠다 네. 이쪽으로 가려면 이번에 어쨌든 나왔던 10, 15 대책은 좀 일부라도 좀 해제 특히 네. 이제 토어제에 대한 불만이 지금 너무 많은데 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뭐 해제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국토부 장관이랑 뭐 서울시장이 만났네 안 만났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년 선거도 있고 위원님 보시기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 토어제가 뭐 일부라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가능성 저는 일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해제가 아니라 재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흔히 뭐 그 서울의 노도강이라든지 아니면 금강구 또 아니면은 뭐 약간 의왕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수원 수원도 이런 데 그렇고. 이런 데는 봐서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시장 동향을 봐서 그 부작용이 크다면은 일부 해제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규제를 위한 규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안정이에요. 시장 안정 측면에서 봐서 의사결정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강남이나 이런 한강변 벨트 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규제가 오히려 더 시장을 교란시키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규제를 좀 다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토어제를 또 쓰면 이게 또 어쨌든 특정 지역에서 또 이제 그 부작용이 생기니까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규제는 원래부터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뭐 누구 규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가 규제를 가하는 사람보다 규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죠. 세금도 거두는 사람보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네. 그럼 내 재산권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행사를 못 하는데 누가 이걸 좋아해요? 다 싫어하지. 근데 다만 이제 공과 사를 얘기를 할 때 때로는 이제 공을 위해서 이제 사가 일부 희생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걸 균형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강남하고 한강벨트는 그건 정치적으로도 풀기가 좀 쉽지 않다 이거는. 제가 이런 말 해요. 규제는 문신과도 같다. 문신이 잘 안 지워집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아예 이쪽은 할 때 신중하게 해야겠네요. 문신 그러니까 같은 거면. 진짜 조심해. 문신 그거 잘 하셔야 돼. 네. 그럼 자꾸 하면은 자꾸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지우기 어렵기 때문에 지우는 네. 데가 돈이 더 든다며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 배제된 거 이것도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예. 이게 이제 원상복구되면 이제 82.5%까지도 양도세가 그렇죠, 늘어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반. 반반. 아직은 확정은 아니다. 이거. 원래는 어떻게 될지. 10-15 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저는 거의 뭐 99% 부활입니다. 저는 부활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경기도 외곽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의왕, 뭐 수원 이런 데까지도 다 지정됐잖아요. 네. 그쪽도 내년 부활되면 어때요? 그렇죠. 거기도 양도세 80%.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폭탄을 맞는 건데 네. 아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사는 데인데 그럴 경우에 아마 후폭풍이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5대5 네. 1년 연장 부활할 부활 수도 있다. 5 이 정도. 근데 강남만 부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 버려야 돼 그러면. 그럼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과 토어제를 동시에 좀 풀고 일부 지역을 풀고 나머지만 뭐 부활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제 별로 안 오르는데 도봉 그런 데는 그 사는 분이 지금 열받는 거예요. 진짜 보면은 우리가 뭐 강남처럼 1급 이제 지역으로 대우받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약간 우스갯소리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맞아. 외곽 지역은 토지를 푸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무서운 거는 거기 또 가서 집 있는 사람이 또 갭 투자할까 싶어 겁이 나잖아요. 네. 근데 조정 대상으로 묶여 있으면은 취득세가 8%라니까요. 두채부터는. 그러면 유주택자들의 갭 투자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갭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지금은 부동산 투자 시대가 아니라 금융 투자 시대라니까요. 네. 그래서 외곽 지역에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갭 투자를 그렇게 과거처럼 하겠느냐. 우리가 2016년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세가 비율이 무려 75.1%까지 갔잖아요. 그때 내 돈 얼마 안 해도 다 외곽에 갭 투자를 했죠. 지금은 51%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커브드콜도 그때 별로 그렇게 유행하지도 않았고 미국에 뭐 이렇게 뭐 그렇죠. 그때는 이게 미국 주식도 못했어요. 사실상. 아니 하긴 했는데 그렇게 잘 못했죠. 일반인들을 한 분도 계셨지만 이렇게 온 국민이 미국 주식에 이게 빠져 있는 엔비디아 사는 거 이런 거 생각 잘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그리고 코스피도 많이 하시죠. 뭐 네. 삼성전자 뭐 이런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국민이 이 주식에 빠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의 올인 시대 저는 봅니까 거의 주식 그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중독사에 더 가깝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MZ 세대들이 가령 그 지역에 그 토지를 풀었다고 해서 외곽 지역에 그렇게 가서 갭투자를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하겠죠. 근데 일부. 그렇게 시장이 극단적으로 이 요동칠 정도의 어떤 그런 쏠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토어제 정도만 풀어서. 그래서 경제는 항상 이게 긍정과 부정이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풀지 말고 토지만 일부 풀어더라도 충분히 그 시장은 숨통이 좀 트이는 어떤 그런 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외곽적인 토목을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같이 푸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풀어도 되거든. 그 정도로 네. 확률이 조금 올라와 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 부동산 네, 전문가들의 뭐 우리 정 대표님도 그런 생각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토호제는 뭐 저는 뭐 반대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교란을 시켜서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선거를 또 고려한 전략적인 판단 정도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선거가 이제 뭐 6월 3일이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어쨌든 세금 중과인데 뭐 보유세를 늘리든 뭐 양도세를 늘리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러면 좀 세금 얘기 나오겠죠? 세금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이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주택임대차 입법도 그때 총선 끝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때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성,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특공을 가장 먼저 건드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거기는 고가 강남권만 딱 타겟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복잡하게 하지만 뭐 이런 가령 공시가격을 뭐 현실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종부세 할 때 할인율이로 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건 법을 안 바꾸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요새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가 이게 거래세인지 소득세인지 이거 놓고 싸워요. 근데 뭐 근데 지금 양도 소득세니까 소득세겠죠. 정부에서는 취득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래세로 취득세만 깎아준다고? 아니 근데 어쨌든 봐봐. 그러니까 어차피 거래 단계인데 이거를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세죠. 거래 안 그렇죠. 하면 안 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걸 동시에 해야 돼.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높이고. 그거 동시에 해야 동시에. 된다니까. 네. 그럼 규제적을 어떻게 할 건데? 규제적 그대로 놔둬버리면 보유세만 더 내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세 번째, 저는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게 주력 세대들이 거의 반백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부세가 나온 게 2005년이죠. 그때 50이 지금 70이죠. 그때 60이 지금 80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보유세를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면은 그 반발이 저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마 많이는 어쨌든 늘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때만큼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쪽에다가 좀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뭐 저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그때 그 유세 당시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그게 워낙 이제 그 공을 했고 그게 국민들 내리에 워낙 강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재화됐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마 주로 이제 보유세나 이런 뭐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뭐 세금 압박보다는 주로 어떤 걸 쓰고 있다고 보면 되냐면은 지금은 거래에 대해서 직접 규제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세금 규제였죠. 세제 압박이었단 말이에요. 네.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요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재명 정부는 그게 아니라니까. 거래 규제예요. 이제 투기적소를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 무겁게 매겨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매물 내놓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쓴다니까. 그거보다는 아예 집을 못 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 과정에서 아예 문턱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무조건 그러면 진보 정권에서는 이 뭐 세금 뭐 이게 폭탄이야.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 이 정부는. 그거보다 다른 어떤 설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좀 진입 자체를 좀 이렇게 걸러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세금이 이제 주로 집 많이 가진 사람, 나이 든 사람이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중장년층 고령자들이 반발이 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왜 지금 못 사게 우리 보고 아니 미국에는 10% 다운 페이먼트만 있으면은 사는데 우리 왜 대출을 왜 안 해줘? 우리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고소득 흑수저들이 좀 약간 젊은 층들이 대책에 대해 좀 반발을 갖는 반면에 기성세대들 어때? 기성세대들은 물론 뭐 집도 다 샀고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어떤 그 계층
연령대들 계층이 중고령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을 이제 막 사야 되는 이 젊은 층으로 어떻게 보면 타겟이 어떻게 보면 옮겨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세금은 어쨌든 최후의 방법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 근데 돈은 막 풀리는데 집을 어쨌든 당장은 못 사게 하는 임시조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아는 놨잖아요. 돈이 풀리는데 막는다고 돈이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데를 열어주는 걸로 지금 주식 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고액자산가 뭐 이런 분들도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주식으로 갈 것 같으세요? 이 대전환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주식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한국 사람들도 주식을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 금액으로 보면 많이들 이제는 하는, 뭐 예를 들어 뭐 비중도 막 한 30-40% 이상 막 현금성 자산 막 가지고 가는 선진국형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가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쪽으로 갈 것이다. 그 아까 제가 스톡 사피엔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포노 사피엔스가 아니라 실제로 고객 혜택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올 들어서 한 55% 정도 늘어났어요. 생산적 금융? 저는 그 방향성은 좋다고 봐요. 네. 왜냐면 부동산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결국 보면. 근데 주식은 뭐 어차피 가격 오르면 기업들도 이렇게 정자를 하고 자금 조달 통로로 쓸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이 오르면 진짜 소수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만 주식이야 뭐 접근성이 워낙 좋으니까 뭐 500만 원이든 5억이든 다 혜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이 부동산 중독 사회에서 약간 부동산과 금융의 균형 시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는 거 전환하는 거 그거는 대찬성. 네. 저는 제가 부동산 전문가지만 그거는 방향성은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문제는 자 돈에는 칸막이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돈은 물이거든요. 유동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은 어때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오르죠. 그러니까 수익이 높은 도로 당연히 이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당연히 아파트로 다시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코스피하고 서울 아파트 간의 상관 계수가 0.87 정도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방향성이 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주식 이거는 기본적으로 종이 자산이잖아요. 이 휘발성 자산이잖아. 이거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은 변동성이 커가지고 머리카락 다 빠진다니까요. 그냥 부동산을 묻어둬야 그나마 내가 밤잠을 안 설치고 잘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집은 남으니까. 그 에셋 파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걸 뭐 자산 구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그렇게 뭐 수십억을 가지고 수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기 어렵죠. 근데 일정 부분 하겠죠. 일정 부분 하겠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칸막이가 없이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부동산 쪽으로 그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많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방벽 이런 걸 좀 더 많이 쌓으려고 아마 정부가 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왜 하는가? 집 살라고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으로 한번 불리겠다. 코인으로 불리겠다. 뭐 이게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 탑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재밌는 분석이시네. 최종 기착지가 결국은 내 집 마련이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은 저는 집이 너무 싫어요. 저는 뭐 월세 살면서 뭐 코인으로 주식으로 100억 부자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왜 100억 부자 되고 싶으세요라고 하면 좋은 집 살고 싶어서요. 이게 약간 좀 모순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 그 하나의 내 집 마련의 어떤 또 다른 패턴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로 과거에는 이제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죠. 그리고 이제 대출을 갚아 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예요? 내가 완성된 어떤 집을 소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 지분이죠. 네. 그 사이 집값도 올랐을 거고. 뭐 그 이전에는 뭐예요? 뭐 안방하고 내가 화장실 거만 내 거고 나머지 은행 거잖아요. 이게 전공법이에요. 네. 과거에 많이 했던. 요새 이제 아까 최종 기착지가 내 집 마련이라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우회 전략인데 코인이나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불려가지고 나중에 돈이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렇게 돈을 어떻게 보면은 묻어두는 혹은 갈아타기 안 하고 한 방에 간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 이게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MZ 세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나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코스닥에 약간 뭐 이런 중소형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우량주와 비우량주 개념으로 이게 주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외곽이 멀어서 그럼 돈도 많이 불려가지고
가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좀 그렇죠.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좀 가서 마용성 같은 데 하나 사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한 방에 불려서 제일 좋은 거 산다 그냥.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도박 투자하다가 다 날리는데 내가 보니까 제 유튜브 보니까 뭐 네. 옷이 그 주식 그 망했다 불행파리가 오히려 더그저 조회수가 더 높고 뭐 댓글 더 많던데 아 그것도 하나의 또 컨텐츠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참 좋은 투자이긴 한데 이걸 빨리 가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도박성 투자가 돼 버리니까. 아 저도 주식 40년 이상 해보는데 이게 쉬운 제가 얘기는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이거는 쉽진 않은 스킬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네. 결국은 감정 조절 능력이고 감정 기능의 문제고 이거는 멘탈 게임이에요. 심리학한 사람들 이게 특히 이제 저처럼 촐랑대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잘하셔야 돼.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그거는. 예.